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 당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당당 토론에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숙정 정치 등 이번 주 정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0명씩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지역 의사로 선별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정권에서 의정 갈등을 불러했던 사안이죠. 의과대학 증원 문제인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내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그 교육 현장이 바로 이렇게 늘려버리면 부담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증원이 시작되는 이 내년도죠. 2027학년도에는 정원을 490명만 늘립니다. 예. 이후 2년 동안 613명씩 더 뽑기로 했고요. 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되는 2030년도부터는 2년 동안 이제 813명씩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연평균으로 치면은 668명씩 더 뽑히는 거고요. 이 기존 의대에서 증원된 인원은 전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사로 선발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나고요. 이 서울 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늘어난 정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역 이런 그런 곳에서 10년 동안 이제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요. 의대 증원과 지역 의사제를 동시에 도입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 정부 방침입니다. 네. 지금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잖아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입장은 어떤 걸까요? 일단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이제 어제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의사협회도 일단 참석은 했었습니다. 네. 근데 표결엔 18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했는데 이 김태구 의협회장은 이 표결 전에 퇴장해서 기권 처리가 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증원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정부의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교육부를 향해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 인원을 다시 선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가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까지 유예됐습니다. 예, 이제 무주택자가 전세 낀 집까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건데요. 이 구윤철 부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시장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이를 반영해서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사면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고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계약부터 잔금 등기 완료까지 기간을 4개월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나요? 예,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를 3개월 앞두고 이제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물량은 6만 417건으로 1월 1일보다 5.9% 증가한 겁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인데요. 송파, 광진, 성동, 서초, 강남 순으로 이제 매물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 성남시 분당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매물은 늘지만 사실 거래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5월이 이제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부동산 매수자들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쿠팡 전 직원의 무단자 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 정부 민관관 합동 조사 결과입니다. 이 쿠팡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등 이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가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무려 1억 4천만 회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범인은 쿠팡의 전직 개발자로 재직 당시 알게 된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려서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정보를 빼냈습니다. 문제는 쿠팡의 보안 관리였는데요. 대규모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업무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서버 인증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갱신이 진행되어야 했지만 관련 체계와 절차도 미비했습니다. 네. 쿠팡이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이 됐죠. 예, 쿠팡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신고 기한인 24시간이 훌쩍 지난 뒤 당국에 알려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 5개월치를 삭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외부 클라우드 전송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유출자가 고객 정보를 외부로 전송했다는 뚜렷한 흔적을 찾지 못한 건데 향후 2차 피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용의 한 원인이었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19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죠. 예,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전 합당은 무산됐지만 지방선거 관련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기로 하고 이 기구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참여하자고 일단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 대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공식 반응은 언제 나올까요? 일단 이제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 끝난 다음에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입장은 오늘 오전 8시 반에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으로 열고요. 9시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좌초되면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좀 이 선거 전략을 놓고 좀 중대한 기로에 섰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국 대표가 합당 과정에서 일종의 전략적 배려를 받아서 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이 국회 다시 원내에 복귀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라면은 결국 민주당 후보와 이 선거에서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네. 자, 일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 일본 정부가 개헌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방위상 그리고 연립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예, 지금 자민당의 이제 차세대 주자로 꼽히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있는데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자민당은 그동안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번 총선 공약에도 담았는데요. 네. 이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연립여당이죠. 일본 유신에는 이 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같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헌법 구조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데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또 육해 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유신회 요시무라 대표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미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비 예산은 우리 돈 약 86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헌법이 개정되면 주변국 눈치 보지 않고 방위비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고 무기 도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추모 헬멧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고요. 예, IOC가 이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의 헬멧에 이 착용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헬멧이냐면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숨진 이 우크라이나 자국 선수들의 얼굴이 그려진 헬멧입니다. 네네. 이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헤라 스케비치는 헬멧에 그려진 사람들의 일부는 제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예. 그는 올림픽을 통해 전쟁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IOC가 사용 불가 통보를 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가 이거 정치적 구호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이 때문에 IOC는 결국 절반의 허용을 택했는데 헬멧 사용은 불허하는 대신 추모 완장 착용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한 주 앞두고 도로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출근길 정체도 일찍부터 자리 잡아서요.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50여 분,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도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사이와 여의상 하류 일대로 내내 답답합니다. 반대 공항 일산 방향 올림픽대로 지나시기가 더 어렵습니다. 올림픽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도봉터널부터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35분가량 지체 서행합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조남 분기점 일대로 갓길에서 정리 중인 사고 여파 뒤로 받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고 사이 주춤하다가 둔대 분기점 3차로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뒤로 안산 분기점부터 6km 구간 내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주재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주식 랠리가 멈추고 채권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 시장 흐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예상보다 좀 약하게 나온 12월 미국 소매 판매 때문입니다. 예. 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소비인데요. 이 지표가 명목 기준으로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가능성에 다시 주목을 한 거고, 네. 그 결과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전 자산 성격의 국채로 자금이 이동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 시장이 이번 데이터를 계기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특히 연내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경기 둔화가 연준의 완화 기대를 불러왔고요. 채권이 강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우 지수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다른 지수들은 또 약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3% 하락, 나스닥은 0.6%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동일 가중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 기술주 쏠림이 완화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S&P 500의 500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 수가 300개를 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 하락했고 국채 10년물은 6.3bp 하락한 4.14%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도 그런데 미국 시장도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0% 정도 증가한 수준인데요. 네. 19억 주 이상이 매일 거래되면서 역사적 고점에 근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포모라던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참여 저변 확대의 신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기관, 개인,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가 동시에 활발해졌다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네. 이런 유동성의 확대가 변동성을 키우기도 하지만 이런 추세의 내구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어지간한 변동성에는 버틸 수 있는 시장의 체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소비와 2026년 성장 전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나온 12월 소매 판매가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기존 인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한 핵심 소비도 정체되었고요. GDP 산출에 반영되는 컨트롤 그룹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이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가격 변동이나 계절성 혹은 정책 영향이 커서 GDP 추세 파악에 부적합한 항목들을 제외한 실질 재화 소비의 묶음인데요. 네네. 이 컨트롤 그룹이 감소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소비 흐름이 약해졌다는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2026년 성장의 출발점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이 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물가 부담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출은 유지를 해왔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 한계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매 판매 지표에 의해서 오늘 밤엔 또 고용 지표가 나오죠. 예, 이게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의 국면에서는 초점이 물가보다는 고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투자자들은 고용이 얼마나 약해져야 연준이 움직일까를 계산 중입니다. 시장 실업률이 4.4%가 유지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기관에 따르면 투자자의 42%는 고용 발표를 리스크 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든지 좀 과하면 좋은 것이 없잖아요. 네네. 이 지나치게 또 강한 고용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를 훼손시킬 수도 있어서 기대치만큼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연준과 주식 그리고 채권의 방향성을 동시에 결정할 분기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강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글로벌 주요 시장들이 강세장인 것은 맞습니다. 이번 강세장의 특징은 리더십이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구리 가격의 상승이나 중소형주 강세 그리고 참여하는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인데요. 강세장은 리더십이 확산될수록 지속성도 높아지는 면이 있어서 예.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새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변수이긴 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은 우상향하지만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는 보합권 마감, 코스닥은 하락을 했어요. 예, 코스피가 강보합 마감하면서 5,30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주환원 기대감에 금융섹터가 강세였고요.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통섹터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령 수혜와 명절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1.1% 하락하면서 11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바이오,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다른 섹터에 더 많은 종목으로 매수세가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코스피 섹터 중에 강세를 보인 것 중에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혜주 눈에 띄거든요. 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15일부터 9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중국인 방문객 수가 최대 25만 명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2016년 그러니까 사드 보복 전이죠. 이 시점에 중국과 한국 간 항공편을 비교해 보면 2016년에는 중국 본토와 제주로의 직접 연결이 38개 도시였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14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왕복 수송객 수를 보면 2016년에 230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200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 제주도에서 중국 본토로의 취향 도시가 늘어날수록 중국 관광객들은 사드 보복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현 시점에서 한일령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교통편까지 늘어나면 한 단계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유통 섹터도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초에는 이 법이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대형 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했었는데요. 네. 오히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을 이용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었죠. 네. 이번에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물류센터를 따로 짓지 않아도 기존의 마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기존에는 수도권 중심의 새벽 배송이었는데 각 지역의 마트 중심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수혜를 유통업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유통 섹터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겁니다. 네. 자,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 방향성을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TSMC의 실적을 보면 되는데요. 네. 이번에 TSMC가 1월 실적이 전월 대비는 19.78%,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8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크게 증가했네요. 예. TSMC 역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인데요. 그런데 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간의 왜곡이 있는 게 작년 1월이 춘절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좀 적었던 부분도 있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가 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실적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는 하죠. 네.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SK하이닉스는 설 연휴 이후에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도입될 HBM4 12단 제품의 출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네. 그동안 엔비디아 요구에 의해서 한 차례 공정 수정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무난히 납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존의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3 물량이 점유율이 70%대였거든요. 근데 이번 베라루빈용 HBM4도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아침 6시에 끝난 코스피 야간 선물은 0.1%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이 설 전에 현금 마련을 위해서는 오늘까지는 매도를 해야 돼서 퀀트적으로 보면 어제 화요일과 오늘 수요일까지는 지수가 좀 약한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지수가 좀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다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설 바로 전 영업일의 경우인 이번 금요일이죠. 최근 10년 동안 8번의 지수가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설 전에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정도에는 지수에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각 칭시다 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주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눈비가 좀 내렸는데 네. 이게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강원 영동 내륙과 경북 내륙,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설 연휴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네. 특히 이번 주부터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좀 뿌였어요, 시야가. 네. 안개가 좀 짙게 큰 곳이 있죠? 네, 오늘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충남 논산은 80, 전북 순창 110m 등 특히 일부 충남과 전북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매우 짧습니다. 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는 이 저시청 경보까지 내려져 있어 미리 항공기 결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개에다가 먼지까지 이제 뒤섞이니까요.
이 마스크를 껴도 좀 목이 칼칼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쌓이면서 농도가 높겠고요. 오전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국외에 스모그까지 날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와 전북, 대구와 경북은 일평균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또한 저녁에는 미세먼지가 남부지방까지 번지면서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당분간 평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 미세먼지가 짙은 날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오늘 아침은 1.5도로 엿새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네. 한낮에도 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네네. 특히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봄같이 포근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일 만이죠. 합당 논의 네. 숨가쁘게 전개가 됐다가 결국 일단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어젯밤 최고위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추진을 했던 그리고 제안했던 정청래 당대표의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부 다 이 민주진영의 대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은 맞았는데 네. 이 방법상으로 지도부가 과정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가 일단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네네. 당내 반발을 샀고 원래 그건 논의 과정 중에 생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앞뒤가 바뀌다 보니까 먼저 지르고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하려니 이게 분란이 훨씬 가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선 첫 단추를 잘못 꿰기 때문에 네네. 일단 멈추고 네네. 논의는 밑에서 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합당 논의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전후에 보면 사실 또 문건이란 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조국 혁신당에서 13일까지 또 네. 네.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고 이제 한 부분도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조국 대표님을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웠을 거는 같아요. 네. 제안을 일방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제안한 쪽은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 뭐 좀 일정 부분 당에 대한 공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 그런 심기들이 전부 다 좀 포함이 됐던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는 먼저 민주당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일정 부분 그런 13일까지 선을 긋는 것은 좀 압박으로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의총 관련한 그 보도들을 쭉 봤는데 네. 보도에 따르면 좀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합당을 지금 선거 전에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입장을 표명한 분들 수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이미 그런 컨센서스니까 공감되는 네. 충분히 초재선 뭐 그리고 다선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 지도부가 이러한 과정 관리, 그 과정 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저희들 회의할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도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 관리를 잘 해가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에 대해서는 일단 실패했다. 그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당에 큰 무리가 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걸 공개적으로 이제 뭐 몇 분들이 대표적으로 나가서 말씀들을 하신 거죠. 네. 급히 들어오시느라 물도 한 모금 못 아, 드셨는데 좀 드시면서 천천히 제가 또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혁신당이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겠다 했는데 혁신당 쪽에서 지금 취재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때문에 우리 당도 몸살 앓은 피해자다.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뭐 그 죄송한 마음들을 민주당 의원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과정 관리가 네네. 실패한 부분들이 불똥이 튄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는 일견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조국 대표가 지난 주말에 13일까지 데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또 요구를 했던 게 합당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선거 전에 두 번째는 합당을 안 한다면 선거 연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선거 연대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일단 준비는 만들어서 선거 후에 합당을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는 있는데 선거 연대 얘기가 없어요. 선거 연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선거 연대는 지금 상태에서 선언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예. 양당 간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네네. 또 선거 전략상 연대를 할 지역과 뭐 이런 것들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제가 지난 총선 때 22대 총선 때도 진보당과 그런 연대를 해서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대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다만 보죠. 이제 순서상으로 네. 이 합당 논의가 진행되다 사실 이제 그 중단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양당 간 좀 네. 정리를 먼저 하고 아 네.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상호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네. 연대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또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연대가 가능하다 또 좋겠다라고 판단하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지방선거는 이제 기초, 광역 그리고 단체장 이렇게 한 4파트 정도의 선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국 혁신당이 유력하게 후보를 낼 수 있는 호남 지역들 뭐 이런 곳들은 뭐 그러한 논의들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연대라는 네네네. 측면에서 네네 호남 같은 지역 제가 같은 지난 보궐선거 때 네네. 뭐 곡성, 담양, 네. 영광 선거를 직접 가서 또 진두시위도 해본 경험상으로 예. 그런 지역들에서는 연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합당뿐만 아니라 2차 특검 추정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정치적 입지 또 정치적 리더십 또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당무 운영, 당원 당규 개정 논의 중단, 편가르기 중단, 합당 논의 중단 이 4개를 얘기를 하셨고 네. 그중에 하나는 합당 논의 중단이 일단 지금 결론이 네. 났고요. 자, 어떤 맥락에서 이 리더십 재정비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지도부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원칙이 명확해야 되고요. 이 관리가 투명해야 됩니다. 네. 이 원칙과 투명성을 기반해 지도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속도라든지 성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원 당규상으로 그 저희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네. 이런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좀 살피면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4가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3가지 중에서 당원 당규 개정 논의 중단이란 건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지방선거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당원 당규 개정들이 좀 있었죠. 1인 1표제를 네, 그런 걸 네. 포함해서 네네. 그런데 지방선거 이제 후보들이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네. 이 상태에서 당원 당규 개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체로도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할 때까지 예. 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개혁 과제 잘 해나가고 그리고 선거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네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네.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네.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수당이 여당을 겨냥한 거다. 그게 아니다. 뭐 어제 청와대에서도 네. 또 설명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통 이제 입법은 여야 간에 합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다만 지금 어쨌든 정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나 개혁 법안 같은 것들은 사실 반대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 예. 이게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공교롭다는 표현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이제 결성됐다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이 지난해 말 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고 네. 지난해에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 모임에 네, 참여를 하고 포함되어 계신 있습니다. 거죠? 네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네. 모임을 결성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게 그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저희는 기사가 나온 겁니까? 네, 저희는 이 모임을 왜 만들었냐면 예. 제가 이제 한 4분 정도의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 4분 해서 총 8분으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봤어요. 예. 다 관련된 대장동 대북송금 등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예. 근데 저희 힘만으로 이게 하기가 너무 버겁고 뭐 저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예. 더 이상 특위 활동이 쉽지가 않고 네, 저도 이제 어제부로 특위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방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네,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제 네네. 임기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이건태 의원님 등과. 굉장히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이유인 것 같이 들리네요. 근데 저희들이 법무부도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뭐 수원구치소에 가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저희가 면회도 여러 차례 하고 했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조금 더 팩트를 더 많이 확인하고 이 주장들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모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친전을 돌렸어요. 전 의원실에. 아, 그러셨어요. 전 의원실에 친전을 돌리니까 처음에는 저희 단톡방에 한 10분 들어와 계셨고 지금 이제 80여 분 이상 모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 안에는 당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지금 이 때문에 말씀은 친척 모임이다라는 지금 네.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네. 순수하게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정치 검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순수한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재판 속개해야 된다고 맞불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죠. 네. 헌법 제 84조에 보면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뭐 어쨌든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그것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지금 이거는 단순히 본인들 당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그 보도가 또 하나 나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친이낙연계라고 보도를 하시는데 네. 이진년 전 대구시 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려다 최종 철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걸 갖고도 해석이 나와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분 페이스북에 쓴 글 등을 보면은 본인이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등을 본인이 약간 자백하는
페이스북 글도 네. 있었고 예, 예. 좀 부적절한 내용들이 발견이 돼서 네. 제가 알기로는 임명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다 이유들이 명확한데 네. 해석을 낳는 것이 이제 뭐 지금 네. 친이낙연계다. 아, 또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임도 이른바 요새는 비당권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원들이 주로 모여서 일종의 세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재미는 있죠, 정치가. 그런데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흔히 많이들 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네. 문제를 바깥에서 풀고 네. 안에서는 좀 협의하는 모습들, 협치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이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은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만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의원들은 상호간에 서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네. 뭘로 딱 재단하듯이 이쪽 저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뭐 정치부 기자님들께서 네, 뭐, 근데 때로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요. 뭐 네. 어떤 이제 이해득 씨를 위해서 가끔씩 뭐 해쳤다 모였다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나 네네. 대체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최근에 그러니까 직접 요새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적체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 국토교통위가 의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증인을 어제 고발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지난해 계속 제기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발을 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어떤 분들을 고발하신 건지 네. 국회 위증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시기에 왜 했냐가 아니라 네. 저희 절차상으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작년에 했던 거 예.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네. 어제 이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을 했고 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는 국정감사 과정 중에 나왔던 고발건, 감사건들을 같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네네네. 마침 이제 시기가 그렇게 잘 이렇게 맞물렸던 거죠. 네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원시스라고 하는 철도 납품업체 납품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건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이제 김건희 씨의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네. 용산 대통령 관저공사와 관련돼서 국회 내 위증한 사례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하나 고발을 했고 또 다원시스 철도 납품업체 대표에 네네. 대해서 저희가 4천억 정도를 그 성금을 편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해서 2건을 어제 위증 사례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도 열리고 그 다음에 또 국정조사 등등을 하면서 절차적으로 결국은 보고서가 채택한 후에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그렇죠. 순서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이 아까 앞서도 뭐 국회 입법 속도 얘기도 네네. 했고 이 위증죄 고발도 왜 이렇게 적체가 됐냐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해왔던 어떤 그 절차들이 좀 더딘 거죠. 더딘 거잖아요. 네, 더딘 건데.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느끼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민한 법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자꾸 거부하고 싶으니까 네네.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연기를 해요. 간사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한두 달 밀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겠네요. 협의가 한번 불발되면 한 달이 가고 네네. 또 불발되면 또 한 달이 가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을 좀 토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행보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최고위원직 사퇴하셨고 네. 경기지사 출마 결심은 했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제일 이제 해야 될 질문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마 선언하실 거냐 궁금한데요. 네. 사실 당 상황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아 내일 하십니까? 네, 내일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네. 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저도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간에 이런 말
나돌고 있는 건 아시죠? 서울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있고 경기도에는 한준호 의원이 있다라고 네.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네. 그 실용주의를 지방 정부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방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약간의 시대 교체, 실용주의로의 시대 교체 같은 이 니즈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지사가 된다면 네.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한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수도권 내 그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발전 저해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민들의 한 40% 정도가 서울로 출근을 합니다. 네, 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 하나를 더 꼽자면은 31개 시, 군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네, 네. 내부적인 연결망을 만드는 것과 네, 네. 이 발전 저해를 하고 있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저희가 이 자립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공약에 좀 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공개를 하실지는 의문입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질문하는 입장에서 1호 네. 공약이 뭔지 뭐가 될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민주당의 지금 경기지사 후보군 거론되는 분들도 쟁쟁하세요. 그럼요. 네. 내심 이분이 제일 센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전부 다 저희 당내에서 훌륭한 선배님들이세요. 예. 제가 이제 제일 막내인데 예. 뭐 추미애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다선이시기도 하고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계시고 예. 뭐 김동연 지사님이 현역이시기도 한데다 또 경제통이시고 네네. 뭐 권칠성 선배님도 이제 곧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장관 출신의 네. 굉장히 행정 능력이 뛰어난 선배님이시고 뭐 그래서 지금 뭐 김병주 의원님도 뭐 사성 장군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경쟁을 좀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네. 즐거운 경쟁을 하려고 하신다 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상대 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네. 뚜렷하게 경기지사를 나오겠다라고 하신 분 자체가 네.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구인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 제가 그쪽 당의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뭐 실제로도 그렇게 구인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경기도가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60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53개가 민주당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도 마찬가지.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권 초기에 경기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긴 하죠. 네. 지금 경기도의 아까 이제 현안들을 발전 문제, 광역교통 문제, 또 31개 시군간 연결 문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경기도가 네. 사실 굉장히 현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안 되면 이제 경기도로 또 많이들 나가시고 특히 이제 3, 40대 네. 직장인들이 경기도에서 요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네. SNS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있는 그 다주택자자 문제, 네.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만하겠다라는 네. 문제에 대해서 이거 집 많이 가진 게 무슨 죄냐, 왜 악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거를 무슨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신 건 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정상화를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뭐 법을 없애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간 유예를 시켜줬던 거를 시기에 맞게 중단하고 더 이상 유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네네. 그래서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를 표명하는 거라 뭐 공무원들을 좀 자극하기도 하고 실제 대통령의 생각이
밑에 단위까지 넘어가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감독원은 사실 지난해부터도 계속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입법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거래라든가 이런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는 국민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생활 침해로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네. 상장돼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시 의무도 가지고 있고 네. 부동산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국민적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량한 그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하고 이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로선 전 당연하다고 보고 네. 없는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일 네네. 것 같은데요. 지금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이 이제 지금 청구가 됐고 조만간 아마 국회로 네. 예,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원칙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친전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각 의원들에게.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뭐 일단 당사자가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네. 뜻을 담고 있어서 뭐 그런 뜻에 저희도 뭐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시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cm 권정열입니다. 오늘은 영민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영민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조금 버거워했는데요. 장애인 여행 차량을 이용했더니 모처럼 편하게 강원도 삼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정월 대보름 축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보며 영민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요. 저도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영민이가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쪽에서는 안개, 동쪽에서는 건조함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기가 꽤 혼탁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추위가 풀렸고요. 오늘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간만에 드디어 영상으로 올라섰고요. 낮 기온도 서울 6도, 전주 7,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서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맑아집니다. 어제 약한 강수로 습도가 높은 서쪽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형성돼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도 꽤 많습니다. 충청, 호남 또 인천, 경기까지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짙습니다. 게다가 김포공항과 광주, 무안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령 중이라 여러모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 강풍이 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다는 예보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역시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좀 기온이 네. 올라가서 좀 포근하셨죠? 네. 봄은 옵니다. 출근길이 편했습니다. 네. 19일 동안 합당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권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이제 저녁이었죠. 기자회견으로 정청래 대표가 마무리를 졌는데 어떻게 이 과정을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합당과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 의원들, 지지자들의 토론의 어떤 양상,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론을 맺게 된 어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제 의총에서도 이 합당의 당 부당을 떠나서 이 너무 지나치게 소모적인 토론 방식으로 논쟁으로 흘렀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대세는 합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기상 맞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 게 제가 쭉 들어볼 때는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도부가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저는 이 논쟁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또 뭐 또 그 결과에 대한 승복 이런 문화가 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 사실과 다른 상상의 영역까지 동원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의제 정치하에서 선출직들이 좀 더 진지하게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과거 지역주의가 한참 발효할 때 사실 그게 이제 진영 정치의 어떤 전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이 논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많습니다. 살짝 제가 질문을 좀 추가하자면 진영 정치의 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말씀이 민주당 안에서도 좀 강세 지역이 있고 또 열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합당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해관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야기가 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결론에 맞추는 논리들이 너무 강하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의 논쟁의 양상으로는 갈등만 더 생길 뿐이지 결론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원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 선거 앞두고 범여권 내에서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야당이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권력에 취해서 권력 다툼에 몰입해 있다. 그래서 민생을 둔 어떤 당청 간의 이 정책 대결이나 또는 정책 조율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 또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다툼 이렇게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제가 이제 그 합당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그 정점을 찍은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의석수가 부족해서 뭐 합당이 필요하다라든지 현재 대통령 뭐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지지율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라든지 뭐 꼭 통과돼야 될 법이 있는데 안 돼서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차기 당권에 이게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소위 대통령실 주도로 가느냐 현 지도부 중심으로 가느냐 뭐 이런 논의로 진행이 되다 보니 누가 봐도 그냥 합당은 국민을 위한 합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론도 형 권력이 더 세다 보니 소위 대통령실의 승리로 소위 친명의 승리로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참전을 하셨어요. 이 대통령이 합당에 대해서 수기가 필요한 일인데 기습 발표로 될 일도 안 되게 했다. 왜 이렇게 여당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냐라는 취지로 합당 논란에 대해 직접 민주당을 질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대표가 나서서 소위 합당의 논의가 진척되는 것 자체를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 자체에 대한 당원 투표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렇게 논의 자체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의원총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최고위원들 간의 소위 그 개파 간의 거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정책 논의로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으로서의 반성도 있고요. 민주당도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자기들 권력 다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되게 여러 차례 이렇게 그 분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가 사실은 지방선거 100일 전이어가지고요. 지금 선거 후에 연대 통합 논의를 계속하자는 취지로 정 대표가 얘기를 하셨고 유예가 된 거죠. 네, 네. 준비도 또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형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6.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연대는 없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거 연대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게 하는데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진통이 좀 있을 겁니다. 옛날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이 DJP 정부는 사실 공동 정부라는 걸 거의가 아니고 공식화하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총선 때 그 DJ 정부 때 총선 때 제가 이제 당의 실무자로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요? 그때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정말 그 이진수잖아요. 영 아니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보한다든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것 이런 걸로 봐서 저는 뭐 민주당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솔루션은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또 오랜 세월 상당 기간 그 우당으로서 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도
그래도 진통은 있겠지만 좋은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출연하셨던 그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얘기하면서 호남 지역에서의 연대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좀 빠르다고 빠른가요? 보고요. 네. 예, 빠르다고 보고 네네.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선거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런데 이제 또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또 뭐 조변 섞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전략적 판단을 내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지금 개혁 신당과의 연대는 선거 연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로 봐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계속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데 그래도 지금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고 더더군다나 선거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모든 가능성은 양당이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건데 네. 산술적인 계산이라는 게 뻔히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힘드니까 네. 각자 내가 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건데 막상 이제 후보 등록 시점이 되고 그때 가서 연대와 상관없이 결과가 판도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연대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네. 민주당 지역이든 국민의힘 지역이든 연대 여부에 따라서 당락이 명확하게 갈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지 계층에서의 요구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요구가 분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전국 단위는 아니라도 네, 예. 해당 지역별로 그런 요구가 이 관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우는 중앙에서의 전략적인 판단도 있고 실제 지방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선거가 그 단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네. 지역 자체에서의 연대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쪽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얘기가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어젯밤에 한밤중에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은 지난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도 이제 나왔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이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이 물론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결정을 내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일단 저도 지금 새벽에 뉴스만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윤리위 안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최종 밝혀진 것은 네. 본인이 역시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했는데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앞서 다른 분들 소위 그런 징계했을 때와 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위 그 재선 중심의 개혁파들이 발표를 한 것처럼 네. 어느 진영이든 상관없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확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지금 징계에 올라 있는 분이 또 특정 한쪽 분들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지 계층이 갈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윤리위원회 징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보다 당의 어떤 기구가 계속 논란을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우리 당은 요즘 윤리위원회가 너무 많이 열려서 문제가 되고요. 민주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서울시당인데도 성비 있는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 뭐 윤리위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양당이 다 윤리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자해 정치라는 얘기까지도 써요. 이 정치에서 정치가 아니고 윤리위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자해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예. 뭐 옆집에서 불났는데 이거 박수 칠 수도 없고 제가 대신 꺼줄 수도 없는데 이 불이 나면 재물 손괴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보험이라도 들어 있으면은 이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안 주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자해 정치의 전형이라고 보는데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주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디 뭐 구석진 곳에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성벽에서 성벽 아래로 다 밀어서 추락시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명이죠. 그러니까 그분 그 성벽에서 밀려서 밑으로 이제 추락사한 분들은 절대로 지금의 그 성주와 같이 어떤 일을 한다든가 정치적 뭐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앞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십 년 집권 경험이 있는 한국의 그 보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국민의힘이 이 극우파들에게 지금 완전히 잠식이 됐어요. 그래서 자생력 또한 상실했다. 그래서 이 같이 이 국회에서 같이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또 공식적으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당분간 좀 해결할 방법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 바깥에서도 중심이 돼서 새로운 어떤 뭐 정풍 운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정치 세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내부에서도 그런 자강의 방식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당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는 것 중에 일부 새겨 들어볼 만한 부분은 새겨 듣겠습니다만 윤리위 관련돼서 질문을 하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과도하게 윤리위가 가동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집권 여당은 훨씬 더 큰 사안에서도 가동되지 않는 그럼 저희 보고 자해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은 그러면은 범죄 감싸기 정치와 공범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 명백하게 성비위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일체 무슨 징계 이런 거 없고 감싸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그렇게 뭐 수금 정치한 걸로 지탄받았던 최민희 의원도 뭐 국회직 하나 까딱 손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수금 정치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인 사람에서 여전히 사회권을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등의 공천 헌금 사건은 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에 지방선거와 총선이 모두 다 관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징계도 굉장히 미적거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공천심사위원으로 맹활약을 했던 분의 비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소위 뭐 자강 정치에 대해서 저희 당에 하는 비판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 당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위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진 권력 속에서 어떻게 권력을 새로 세워나가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지만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문제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와 연결이 돼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반드시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민주당 윤리위원회도 살아있어야 되고 차제에 합의하고 파괴시켰던 그리고 22대 국회 들어와서 아직도 가동되고 있지 않던 국회윤리위원회를 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론하시죠. 장경태 의원 그 징계안은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되어 있고요. 계속 끌고 있잖아요. 어떤 결정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물론 안 났습니다. 그럼 뭐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조만간에 결론을 내놓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70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앞서 또 한준호 의원께도 이 질문을 드렸더니 뭐 여러 실무적인 이유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 된 걸 갖고 이게 또 뭐 비당권파가 이제 모이는 거 아니냐 본격적으로 뭐 이런 해석을 나는데 기본적으로 다 친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 질문은 너무 식상한 질문인가요? 언론들이나 이제 뭐 속세에서 너무 그렇게 갈라치기 전법으로 해서 그렇지 뭐 다 친명이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나온 입장 발표를 보면 당 내부 결속을 위한 모임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명이니 반청이니 이렇게 가르는 거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상상에 상상을 더한 그 현실과 무관한 그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표가 분명히 이 모임 이름에도 나오잖아요.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그러면은 지금 어떤 활동 계획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으로 활동을 집약을 하게 될지 그거는 궁금한데요. 내일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름 자체에서도 네네. 이게 뭐 당 내부 분열을 가져오거나 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그 운영을 좀 더 뒷받침하자라고 하는 네. 이런 취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이 모임의 그 활동 목표에 대해를 접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이름에서 모든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에 놓고 활동하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전부 다 대통령 중심으로 간다라고 당이 대통령실과 이렇게 명확하게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이 이름을 건 국회의원 모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소위 명청 갈등이 최고 정점을 찍는 순간 나서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정청래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의원들 주도로 대통령의 이름을 건 모임을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 아젠다라든지 당 개혁 아젠다를 걸지 않고 대통령의 과거 이 재판 리스크를 걸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내내 이게 국정 과정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당청 갈등에 있어서도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것을 그 친명 안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 의원님 뭐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뭐 정치와 관련돼서는 네. 뭐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화백들이 워낙 많아서요. 예. 화백이요. 네, 네. 화백들이 많아서 뭐 네네. 그림을 뭐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니까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는 없고 네. 다만 이런 모임들이 생길 때 예. 이제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금 이제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 당하지 않도록 향후 활동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이고 네. 좀 책임감 있게 하는 것 뭐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얘기. 국민의힘 거는 안 합니까? 국민의힘 거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 합니다. 그런데 해석 당하지 않는다를 떠나서요. 예. 거기 들어가 있는 member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어쨌든 합당과 하나의 더 키워드가 특검 임명이었거든요. 2차 특검. 안 해도 될 특검을 무리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화살의 중심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한 번 더 회자가 돼버리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도 이 대북 송금 사건의 브로커를 맡았던 안보수 회장의 대변인 아니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균태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도 그 해당 사건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변호사 출신인 서 변호사를 추천했다라고 해서 막 당처 갈등이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 포지셔닝을 취했던 사람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녹봉을 주는 자리에 다 걷어주고 그러지 않은 진술을 했던 사람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아예 내밀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고 그런데 이게 대통령 개인의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고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과 관련된 거를 고르는 자리라면 그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점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게 인사라든지 당청 균열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 깔려 있어요. 그동안도 당청 갈등이 나올 때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재판중지법을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다 이 중심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말씀을 하셔서 요거까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관련한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 당대표가 사실 사과를 2번이나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지금 이 논란이 당내에선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물론 뭐 당내에서는 정리가 됐지만 네. 정당에서 인사를 추천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법관이라든가 선관위원 네. 또 뭐 헌법재판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당에서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행정부는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동의를 네. 받아서 행정하는 그 검증 시스템이 있지만 실제 정당의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이 진술만 듣고 그다음에 SNS 뒤지고 이게 사실상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수단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와 비슷한 일들은 향후에도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추천하는 사람, 누군가가 추천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훨씬 좀 책임감 있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다양하게 그 이제 뭐 검증 경로를 거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좀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추천하신 분이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 본인이 추천했다고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당청 간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에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실제 이성윤 의원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내용을 들어보고 네네. 뭐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 추천을 받는 사람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네네. 또 실제 팩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면 그런 팩트들이 세세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아니 궁금한 게 뭐냐면요. 국민의힘 이야기 안 합니까? 도덕적 하자가 없는데 그거를 검증 실패로 보는 건지가 대단히 궁금했어요. 네. 이게 실제로 뭐 부동산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범죄 비위 사실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사건 수임했던 내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이제는 다 기준에 넣을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건지 이 부분이 검증 기준이냐라는 문제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검증 기준을 따지려면 가장 문제되는 게 1차 특검에 있었던 민중기 특검입니다. 본인이 주가 조작 사건 수사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주가 조작으로 1억 3천 번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걸러져야 됐다면 그런 사람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나 청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했던 적이 없어요. 예. 그 사실 처음부터 문제되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뭐 비위나 상관없이 오로지 대통령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다는 이유 자체가 검증 기준이냐 그러면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유튜브의 인터뷰에서 윤 어게인 절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는 절연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분열의 시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9일날 윤 어게인은 안 된다고 절연을 암시했다가 어제 10일엔 다시 또 윤 어게인을 배제하면 지방선거는 또 끝이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이 보도들이 이제 계속 나온 이유가 보면 시점상 19일에 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 데다가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이잖아요. 설 연휴가 16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설 연휴 때 또 주요 또 밥상 주제가 밥상머리 주제가 이제 정치다 보니까요.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 얼마 전에 전한길 씨가 이제 뭐 3일 안에 답해라.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절연하느냐 마느냐 3일 안에 답해라. 이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입장과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묻고 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입니다. 예. 그 전한길 씨의 그런 물음에 화들짝해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길을 잃었다 정도의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네, 길을 스스로 없애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갈 길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윤어게인 세력들을 그 세력들만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윤어게인 세력을
안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지금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측과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거는 같이 할 겁니다. 거기와 선거를 같이 하고 철옹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공천권을 휘두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회복하는 과거에 이제 보수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던 그런 명분을 되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1부 시간이 다 돼서 2부에서 김 의원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어게인 절을 놓고 나온 메시지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 의원님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언급을 또 했고 저희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언급을 했는데 계속 지금 보면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당내에서 또 일부에서는 계속 윤 어게인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그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정리된 지 오래고요. 네. 전혀 우리 당내에서는 이슈가 아닌데 네. 외부에서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 내부에 이게 이슈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언론에 이제 질문을 받고 당의 수석 대변인이 명쾌하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엄 동조,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라고 당 대표 본인이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워딩을 그대로 대변인이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명확하게 입장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부동산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무총리실 소속이죠.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동산 감독원 관련한 내용 중에 법원 영장 없이 대출 담보 내역과 같은 이런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먼저 김 의원님 먼저 의견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는데 부동산 감독원은 이번에 국토부 소속도 아니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국민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새로 만드는 기관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영장이 없어도 거래 내역과 대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좌 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까지요? 네, 계좌 네. 이체 내역을. 네네네. 그다음에 대출 담보 정보를
내가 뭐를 담보로 걸고 했는지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사 단계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인권위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당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쿠팡이라든지 우리가 뭐 카드사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그냥 내 관련된 정보가 이 무더기로 노출된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막 너무 놀라고 막 저기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예. 완전히 그냥 지금 딱 드러나 있는 내 재산 얼마야 이게 아니라 예. 말씀드렸듯이 세부 거래 내역까지 영장 없이 다 보겠다는 그런 무소불위의 부동산 독재 그다음에 부동산 독재를 위한 이 국가 사찰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권 의원님 반론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부동산이 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예. 이런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예.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금감원이나 금융위 이런 데들도 예보도 그렇고요. 이런 데들도 이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는 당연히 또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토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이 부동산 투기 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특단의 정치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소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실패했던 지역을 이번에 겹쳐서 어떤 이 제재나 보완하는 거 발표 없이 똑같은 지역 6군데 그대로 발표를 한 게 어제 김윤덕 장관이 그 대정부 질의에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다가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뭐 제약이나 뭐 규제 때문에 안 된 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했어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요. 윤석열 아니요.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의 가격을 보고 공급을 안 하면은 그게 넘어서 당연히 그게 그 공급 부족에 의한 다른 지역을 공급을 그 했죠. 압력이 그런데 들어오죠. 제 얘기는 뭐냐면 동일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상황 변화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겹치게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동산 그건 관계가 없는 정책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뭐 이런 관계 식의 없는 이야기 부동산 같은데요? 정책을 하지 않고 공급 정책을 아니, 그 하지 부분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사찰이 아니죠. 돈을- 이게 부동산이 네. 계약, 과세, 금융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이 부처 칸막이 때문에 이게 입체적으로 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크로스 체킹도 하고 입체적으로 이 관리 감독하자라고 하는 취지다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보고 만약에 이게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네. 또 보완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요 그 지금 법 자체가 권한 남용을 그냥 전제로 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네. 거듭 아니 드립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예보도 다 자, 그런 이제 뭐 비슷한 권한을 갖고 발의를 있어요. 했으니까 이제 상임위에서 또 분명히 법안에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분명히 따지고 또 네, 뭐 토론이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또 그 등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곤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 임대 사업자들이 전월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이게 고스란히 또 실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네.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네. 그 법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게 저는 중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네. 좀 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임기 들어와서 네. 부동산 특단의 대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3번, 그리고 SNS에 자고 나면 새로운 정책 발표하는 것도 예. 지금 일주일 동안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과연 중장기적 대책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임대업이 부동산 그 과열을 부추겼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부동산 과열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고요. 임대 사업자에는 아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정말 서민들의 그 첫 주거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발표됐던 2017년에는 아파트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네네. 3년 뒤인 2020년에는 네. 아파트가 포함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네. 아파트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정말 청년이라든지 처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원룸,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혜택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정장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대료 5%라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의무로 해서 이런 데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아파트 투기가 문제인 거지, 이 비아파트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제대로 된 해결 방책인가. 그리고 2017년 그리고 다시 2020년에 개선해서 네. 그것도 같은 민주당 정권에서 그 권유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와서 없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죠. 이게 지금 이 흐름의 가장 큰 흐름은 사실 부동산 공급 대책하고 보통 이제 세제하고 대책 중에 그 두 가지를 가장 큰 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세금 부분에 포커스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맞춰지면서 공급 대책 측면에서의 좀 후속 조치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세제적으로만 넘어가서 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관심을 세제만 두니까 그렇죠. 공급은 공급대로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아주 과거부터 그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를 통해서 상당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특히 뭐 종부세나 이런 걸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저는 뭐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종부세를 예.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왔다면 네네. 저는 뭐 부동산 상당히 안정돼서 특히 강남 부분의 고가 주택에 대한 네네네. 어떤 투기성 소유 바람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제어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대통령께서 네. 여러 차례 그동안 공언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 직전 그리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부동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예. 그런데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이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압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입장 선회를 하고 이런 거를 밝히지 않고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김용범 실장도 기재부 차관 시절에는 공급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세금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입장 변화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본인들이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돌리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권 의원님, 입장 선회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다주택 중과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건 일몰하기로 법을 만들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네, 것이죠. 일몰이었죠. 그래서 네.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대로 시행하는 것, 이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그게 길게 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 다른 정책에도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언하시는 분 이한주 특보, 예. 어린이날 선물로 아들들에게 뭐 부동산 한 채씩 선물하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신뢰는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신뢰에서 기인하는데
부동산으로 상당히 지적을 받으셨던 분들이 부동산 정책의 이 핵심에 들어있다라는 것도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권 의원님께 시간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뭐 지적에 대해서는 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정책 실행자가 그런 개인적 그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이 네. 효능감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당당 토론 지금까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님과 함께 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그동안 열심히 또 재미있게 토론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날씨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서쪽 안개가 짙고요. 동쪽은 매우 건조하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약한 강수로 인해서 서쪽은 습도가 높았고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 쪽 또 충청 호남 지역의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 200m 안팎인 곳도 꽤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낮 동안에도 온화하겠고요. 서울도 영상으로 간만에 출발했습니다. 1.4도로 평년보다 5.3도 높은 기온이었고요. 낮 기온 서울 6도, 전주 7,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에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불고 있는 데다가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2년) 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의료 대란이 빚어졌었죠. 지난해 8월부터 20번 가까운 논의 끝에 의대 증원안이 나왔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모두 3,300여 명을 늘리기로 했는데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이라고 줄여서 부르던데요.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간 3,300여 명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의과대학 정원을 급격하게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 기준으로도 정원을 10% 이상 늘리게 되면 집중 심의를 좀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환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휴학생들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친구들이 돌아오는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에 대해서 특히 27년, 28년의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또 국립의대, 신설의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쪽에 그런 의과대학들이 필요한 건가라는 기본적인 의문도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추가된 600명 정도의 정원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정보안은 3,300여 명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의협에서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몇 명 정도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의 각 대학에서의 10% 정도가 일단 기본 기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기본 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두 번째로는 각 의과대학별로 교육의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특히 부속병원의 어떤 규모라든지 환자들의 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임상 실습 가능 여부를 좀 더 확인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한 350명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한 350명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네. 게 의협의 입장이신 거군요. 네, 1년에 350명이니까 네. 5년으로 친다 그러면 네. 한 1,600명 정도라면 학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 그렇게 따지면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한 20번 가까운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20번 정도에서 네. 그 뒤에 있었던 보정심 회의는 7차례가 있었고요. 예. 그 앞에 12차례 의사 추계위원회가 있었죠. 네. 12차례가 있었고요. 예예. 이제 그걸 둘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추계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예예. 어쨌든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닌 걸 제출을 했고요, 보정심에. 네. 보정심에서는 사실 그런 통계나 추계를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안 읽어가지고 어떤 게 옳다라는 걸 판정해야 되는 게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김태구 회장께서 기권표를 던지고 보정심에서 나오신 건가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을 제시를 하셨을 때 네. 제가 이제 수정대안을 냈습니다. 예. 내년에 490명을 뽑고 그 다음에 613명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그렇게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숫자를 그렇게 고정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한 520명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안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표결 상황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표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정부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 소비자 단체들의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 결정에서는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비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예. 아마 이 다음 차수 회의부터는 약간의 위원 구성의 변화가 있을 걸로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의료 정책 그다음에 의대 정원 정책을 얘기하는데 의료계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그 중에 단 한 명, 대한의사 협회 한 명만 들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는 설득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의협에서 계속 얘기하신 부분이 의학 교육 현장의 한계, 지금 현재 여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2024학번, 25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의학 교육 현장 상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숫자로 말씀 먼저 드리면 지금 현재 의과대학의 모집인 정원은 3,058명인데요. 네. 24, 25학번이 두 학년이 같이 합쳐 있다 보니까 그 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는 6,0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휴학생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숫자는 한 5,000명 미만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원래 있던 정원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정원으로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지속하게 되면 지금 아직은 예과라서 문제가 좀 덜해 보이지만 당장 올해 이제 본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본과 1학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기초의학 실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너무 지금 현재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2년 동안도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내년 27학년도에는 또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하는 시기거든요. 네. 거기에 증원이 많이 들게 되면 이 현장의 혼란을 지금 대학이 오롯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반대 입장에서 나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환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추계위가 당초 준비한 증원 규모의 75%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의대 교육 여건이란 명분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추계위원들조차 합의가 안 된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문가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부정확한 결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답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의대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한 전문가들이 아니시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가 늘었으면 강의실에다 의자 몇 개 든다고 의대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 10% 이상이 늘면 오히려 강의실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병원 실습에서는 일단 시설 기준에서 의평원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성적인 정량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기준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의대 예.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정심에서도 장관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의대 교육의 어떤 질적인 문제를 이 평가 기준 내지는 우리가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늘어나는 인원을 정부 안에 따르면 모두 지역 의사제로 선발해서 졸업 후에 이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10년간 근무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뭐 지역 의사제 관련된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기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네. 10년 동안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지역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긍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역할을 다한 다음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만들자는 게 첫 번째 목표일 텐데요. 네. 그렇게 만들려면 결국 지역 의료의 수요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네. 지역에서 소멸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신뢰도 그걸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10년 놔두겠다 그러면 예. 그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과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같은 이 문제를 놓고 혹시 의협의 차원에서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논의하고 계신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역 의료 내지는 요즘엔 지필공이라 좀 필수 공공의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수요가 유지가 돼야지 의사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분만 건수가 1년에 만약에 10건이라 그러면 거기 산부인과 분만 전문의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더라도 예. 그 인력을 인건비도 될 수 없는 거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좀 만들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좀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 특별 수가 그다음에 특히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지금부터 그런 정책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이제 의료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 정부가 이 안대로 간다면 의협에서 단체 행동 고려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국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직업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꺼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의사들의 목소리, 이 네. 목소리가 결국은 이 어떤 개인적 단체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의료의 미래, 네.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잘 받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